김성환의 시사야.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쟁의 참상과 함께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던 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당시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귀순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흔적의 역사, 오늘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임진왜란 뒷이야기, 조선에 항복했던 일본인들이 얼마나 됐는지, 그들의 삶은 어땠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으로 조선인들이 많이 끌려갔다. 그래서 우리 도예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여기까지는 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아실 것 같은데요. 일본인이 조선으로 이거 어떻게 항복해서 귀순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인 포로를 말씀드리자면 조선인 포로는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여러 설이 있죠. 그 일본 측 자료나 2만에서 3만이라고 하고 조선 측 자료로는 10만에서 40만 설까지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조선으로 귀순한 일본인 수는 얼마일까? 그게 그 자료를 볼 수가 있는 단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1597년 5월 18일자 선조실록에 나와 있는데 왜군 진영에서 그 조선과 명나라군에 항복한 일본인 수가 이미 1만 명에 이르고 있다라는 수군거림이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경상 우병사가 건드린 항해 즉 항복한 일본인만 해도 한 1,000명에 달한다라는 기사가 있고 1595년 보고서를 보면 북쪽 변방에 이주시킨 그런 항복한 일본인의 숫자가 5,000명에서 6,000명에 이른다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일종의 이제 외군으로 왔다가 그렇죠. 전쟁하는 과정에서 나 투항할게. 이런 식으로 잡혔거나 잡혔거나 귀순했거나 그런 건데. 근데 많은데요, 숫자가. 그렇습니다. 이 실록에 등장하는 항해 즉 귀화했거나 항복한 일본인 수가 그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42건이 나오고 또 600명이 달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기록된 숫자가 이 정도니까 기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의 일본인이 갖가지 이유로 항복했거나 귀화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선조실록을 보면은 심상치 않은 이름들이 상당수 보여요. 예를 들자면 사고서우라든가 연노고, 산여문, 요질기, 헌도목 병위, 평구로, 요시지로, 조사랑, 노고여무, 사백국, 세이소라는 이름이 보이고 그다음에 김귀순, 김향의, 이귀명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귀순하거나 그 의의를 쫓았다는 의미에서 항의, 그다음에 1,000명에 귀의했다 그래서 귀명 이런 뜻에서 조선 조정이 하사한 이름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조선의 어떤 의의 이런 데 간복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왜 그러면 귀순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귀화한 사람 중에는 김충선 이름을 받은 일본이 있습니다. 사야가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고는 그 사야가는 임진왜란이 발발하니까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왜군의 이진의 선봉을 맡아서 부산포에 상륙했다가 곧바로 부하들과 함께 귀순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사야가는 출정 전부터 내가 이 의롭지 못한 전쟁에 나섰지만 동방 예지국인 조선에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예 작정을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야가의 그 문집을 보면 예의 나라인 조선에서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했을 뿐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조선 조정도 그런 사야가를 가상히 여겨서 자원대부라고 해서 정이품의 제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상관이잖아요. 꽤 높은 직책을 하죠. 그러면서 김해김씨 성을 내리고 충성스럽고 착하다는 뜻에서 충선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그리고 김충선의 본관이 임금이 하사한 성이라 그래서 사성김씨, 사성김해김씨라고도 하기도 하고 집성촌이 대구 달성군 우록리에 있다 그래서 우록김씨라고도 합니다. 되게 유명한 가문이에요. 그러면 그때 귀순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렇게 쭉 일가를 이루고 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가문들이 쭉 일가를 이루고 살았고 임진왜란 때 무공도 세우고 조총과 화포를 달았고 화약 제조법을 또 조선군에게 전수했다라는 거고요. 이분이 또 이괄의 난이 갑자년에 일어났거든요. 1624년에. 그리고 병자호란 때도 공을 세워서 임진왜란과 갑자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 그다음에 병자호란 등에서 모두 공을 세웠다 그래서 임갑병 삼난 공신이다 라는 그런 명성까지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김충선은 좀 그 전체적인 일본인 귀순한 일본인 줄은 가는데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이 김충성 같은 분 외에는 전쟁 초기에 이렇게 투항한 일본인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왜군이 전쟁 발발 20여일 만에 그 서울을 함락하고 평양으로 질주했잖아요. 네. 그러나 의병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명나라가 참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되죠. 그래서 1년여가 지난 1593년 5월에 처음으로 투항한 일본인의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외적 중에 100여 명이 명나라군에게 항복했다라는 기록인데 명나라군에서는 이 항복한 외병들 다 받아주고 심지어는 상까지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침략당한 조선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을 일이 아닌데요. 그럼요. 그래서 선조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외적에게 명나라군이 상까지 내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건 아니냐라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무엇보다도 이 항복한 외병들이 조선 땅을 가로질러 가지고 명나라로 이제 압송이 되잖아요. 네. 그럼 평양 서쪽에 지리를 다 꿰차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포로들도 가운데서 다시 일본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있으면 조선 지리의 허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들 이것 때문에 이제 선조가 걱정을 한 거죠. 일종의 스파이가 위장 항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가 비변사에게 이제 지시를 내리는데요. 항복한 왜군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명나라 파병군에게 전하라라는 명을 내리는데요. 예. 그러나 비변사에서는 참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전하의 말씀은 100% 맞는다. 예. 저 외적들은 만세 후라도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될 원수이고 저들의 살점을 베어먹고 가죽을 벗겨 깔고 자도 시원치는 않지만 중국 장수들은 이거 조선은 왜 이렇게 속이 좁냐라고 지금 막 힐난하고 꾸짖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죠. 아니요. 이렇게 전쟁 포로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잡은 포로 아니 항복했다 하더라도 그냥 참수를 당시에는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는데 왜 뭐 사실 속 좁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 그 항복한 군인들 다 죽이면 또 누가 항복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명나라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오랑캐가 아침에 쳐들어왔다고 해서 저녁에 항복하기만 하면 다 받아준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침략당한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적개심이 있는데 당연했죠. 그러나 전쟁 발발한 지 2년 4개월이 지난 1594년 8월에 선조가 내린 명령을 보면 뭔가 조금 항회됐지. 그러니까 항복한 외인들, 일본인들에 대한 대책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라 그러냐면 조선이 전투에서 이기지도 방어하지도 못하면서 항복하고 귀순한 외인들을 거절하고 있다. 항복한 외인이 지금 수백 명이 이른다고 하는데 그들을 지나치게 의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제 뭐 의문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외군들이 항복하도록 두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외군 진영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장기 주둔하게 되니까 군량미가 일단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적정 보고 첩자들의 보고를 보면 외적들의 한 끼 식사가 작은 종지 하나의 밥이 전부인데 그나마 절반이 껍질째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가 올라오고 그래서 사역은 고달프고 또 배가 고프고 그래서 항복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럼 배가 고파서 항복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무엇보다도 또 이 포악한 외장의 휘하 장졸들 또 일수록 귀순 투항자가 많았는데 예를 들자면 1597년 조선이 항복한 외인인 세이소하고 그다음에 마다사지라는 인물을 다시 적진에 보내가지고 가토 기요마사의 휘하들 군관을 5명이나 또 귀순시키거든요. 그래서 선조실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망친 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노역이 너무 과중하고 이 장수의 명령 그러니까 가토 기요마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장수의 명령이 너무 혹독해서 그 노고를 견디지 못하고 뭐 도망쳐 나왔다. 우리 5명 외에도 귀순하는 자들이 많다. 계속 유인하고 이러면 가토 기요마사의 형세가 자연스럽게 고단해질 것이다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원래 가토 기요마사 악명이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악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외군 진영에서도 뭐 자기 나라 그 군인들한테도 그랬나 봐요. 악명이 높았나 봅니다. 가토 기요마사의 진영의 외군들이 특히나 뭐라 그랬냐면 지금 가토 기요마사가 사졸들의 마음을 크게 잃어서 일본으로 귀국하려는 군졸이 하루에 100여 명에 이른다라고 이제 알려왔다라고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1596년 7월에 이순신 진영에 왜군 5명이 항복해 왔는데 투항 이유가 뭐냐. 자기 장수가 너무 포악하고 그 사역도 너무 과중했기 때문이다라는 보고가 올라온 거죠. 그러면 조선 조정은 항복한 일본인들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아까도 뭐 사회가한테 뭐 정이품을 내려줬다고 하는데 그런 투항하는 외적들한테 뭐 첨지라고 해서 정삼품 무관 그리고
동지라 그래서 상군부의 종 이품 그래서 굉장히 당상간의 입장으로 이렇게 고위관직을 내렸거든요. 네. 사실 처음에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죠. 이게 왜냐하면 외병들이라는 건 교활해서 믿을 수가 없고 그런 자들인데 그들에게 먹일 식량도 아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선조는 오히려 상을 주어서 투항을 유도하라. 그중에서 검수를 할 줄 알거나 병기를 잘 만들거나 하는 자는 껴안으면 파격제는 상을 내려야 된다라고 반대로 촉구를 했습니다. 투항한 일본인들이 선조의 기대에 이렇게 부응할 만큼의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 그 선조가 이 반대하는 신료들이 많으니까 비판을 했죠. 아니 자네들은 투항한 외병들을 의심하고 그들을 잘 대접해 준다고 좀 불평해왔는데 네. 원래 과인이 지금 항해를 많이 유치하려고 했지만 너네들 때문에 지금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지금 봐라 그러나 이 지금 항해들만이 충성을 제대로 바치고 있다. 먼저 성 위로 올라가서 죽을 힘을 다해 적병을 죽이고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싸운다. 이들에게는 모두 정삼품 이상의 당상간의 직책을 내리고 은으로 상급을 하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 신하들을 오히려 질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쟤네들처럼 잘 싸울 수 있는지 너도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선제 말처럼 제 몸 돌보지 않고 싸우는 항해들이 뭐 있더라고요. 그 실록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보면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여여문이라는 그런 항해입니다. 네. 실록을 보면 이 여여문이라는 항해가 병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지금 여여문이 아프다는데 어떠냐. 이 사람은 보통 외인이 아니다. 특별하게 잘 돌보고 후하게 대화하라라는 특명을 내리는 기사가 보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는요. 이 선조실록에 따르면 이 훈련 도감이 아동대라 그래서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어린 애들을 선발해서 검수를 익히게 하고 네. 사수를 양성하게 했는데 그 여여문이 그 책임을 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록을 보면 여여문이 훈련시킨 아동대 인원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치렀는데 50명 중에서 합격자가 19명이 되더라.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라고 네. 이제 보고를 하는 거고요. 여여문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조선군에게 이제 일본군의 진법 전술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본군과 맞서 싸울 때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조 임금 입장에서는 일본의 전술 전법을 다 그냥 와서 전술을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귀 여겨야 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특별 대우 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여문이 가르쳐준 그런 일본군의 전법이 상세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일본군은 쳐들어올 때 반드시 소수의 군사로 유인해가지고 저기 매복한 곳에 이렇게 빠지길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잇따라 일어나서 공격한다라는 그런 전법을 가르쳐줬는데 예. 이 전법이 사실은 했으면 이겼을 텐데 진 전투가 뭐냐면 7천량 해전이 있잖아요. 네. 원균이 했다는 그 7천량 전쟁. 예. 거기서 입증이 됐는데 만약에 조선군이 여여문의 말대로 대응을 했으면 그런 처참한 패전은 당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여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현장으로 내려가서 다시 뭐 산성을 쌓는데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 전쟁터로 보내달라 나를 제발 죽음으로 보답하겠다 뭐 이런 식의 뭐 다짐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조선에 충성을 바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여문을 보면 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예. 후한 이익을 좋아하는 일본군을 유인하기가 쉽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본군을 꿰어서 적장을 죽이도록 계획을 세우면 아마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책까지 올렸는데요. 네. 뭐 적장을 적군을 이용한 적장 모살 작전을 아랜 거죠. 그러면서 요때 여여분이 뭐라 그러냐면 조선을 우리 조선 조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이제 조선이 된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맨날 계획만 세우고 의논은 많지만 실행은 적다. 뭐 말만 앞세운다 뭐 이런 식으로 조바심을 막 내고 그런 기사가 보입니다. 근데 조선 그 신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끄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선조 임금도 봐라. 그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 여여분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나라 일이 부끄럽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여여문이라는 사람은 정유재란 때 적진에 이제 정탐군으로 밀파되어서 왜군의 정세를 상세히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여여문이 이제 머리를 다시 깎고 네. 외인의 옷을 갈아입고 울산의 적진에 잠입한 뒤에 세 곳의 적병 숫자를 파악해서 손수 형세도라는 것을 자세하게 그려서 빠져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이 적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여문이 그려온 형세도를 본 그 명나라군의 양호 총사령관이 크게 기뻐하면서 은 열량을 상급으로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네. 물론 이 여여문의 형세대로 작전을 짜고 그러면서 다시 명나라군의 마귀제덕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군사를 일으켰을 때 여여문을 다시 적진에 침투시켰는데 네. 전투가 벌어지니까 여여문이
왜군 4명의 수급을 배워가지고 나왔는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예. 명나라 장수 중에 파기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여여문을 죽이고 그 갖고 있던 그 외적의 수급 4수급을 다 뺏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황당한 죽음이죠. 공을 세웠는데 그 공 세운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파기가 자기의 공을 가로채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선조실록에서 보면 여여문의 죽음을 알리면서 뭐라고 쓰냐면 여여문이 베어낸 외적의 4수급을 파기가 빼앗는 것을 똑똑히 본 사람들이 많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기라는 사람이 여여문의 공을 가로챈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여문이 죽은 뒤 2달이 지난 1598년에 우의정 이덕형이 이 여여문의 공적을 일일이 열거한 다음에 반드시 상급을 내려야 된다라는 주청을 올리는데 예. 여여문이라는 사람은 임진난 이후에 종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처자식도 모두 외적의 손에 죽었다. 얼마나 가상한 일이냐. 여여문에게 논상을 하고 격려한 뜻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 보고를 하게 되죠. 여여문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뭐냐면 네.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백구라는 그 항복한 외인이 등장하는데 네. 그 공적이 보면 눈물겹습니다. 왜냐하면 사백구는 함양에 있는 황석산성 전투에서 왜군을 4명이나 죽이고 포로로 잡힐 운명이었던 김해부사 백사림을 이제 성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실록을 보면 몸이 뚱뚱해 갖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구해오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탈출시킨 다음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다시 외인 행세를 하면서 먹을 것을 구해 나오는데 예. 백사림이 밖에서 보니까 백사림 그 김해 부사가 예. 이게 보니까 사백구가 배신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들어가니까. 그래서 막 몸을 피했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성 밖으로 나온 사백구가 백사림을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몸을 숨기고 있던 백사림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끌어안고 반가워하면서 안고 울었다라고 하면서 옷도 입혀주고 밥을 먹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백살이면 좀 부끄러워야 될 것 같은데. 그 자기 도와주러 온 사람을 말이죠. 몰라봤던 거죠. 예. 그리고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네. 또렷하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 도운 일본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 13척의 배로 일본 수군을 격파할 때 장군의 배에는 앙골포에서 투항한 항해 준사라는 인물이 타고 있었죠. 근데 이때 준사는 바다에 빠진 왜군들을 쭉 내려다보면서 저기 저 무늬 있는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자가 적장인 마다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마다시 빠져 있는 그 마다시의 시신의 목을 이렇게 떼서 내다 걸어서 외적의 사기를 꺾은 거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외적의 사기를 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항복한 일본인들이 가토 기요마사 암살 작전을 벌이려 했다라는 일화도 남아 있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선조실록 1595년조에 나오는데 경상 좌병사 고원백에게 항회 즉 항복한 왜군인 주질지하고 학사이라는 2사람이 찾아와서 우린 지금 일본을 등지고 있었으니까 이미 조선 사람이다. 조선인으로 밥도 먹고 옷을 입고 있는데 마땅히 적의 괴수인 가토 기요마사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알리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가토 기요마사가 다른 장수하고 만날 때 거느리는 군사가 1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단기 필마로 와서 술도 마시고 그런다. 그리고 사냥할 때도 옆에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많이 다닌다. 그래서 요때 이제 일본인 중에서 내응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결탁을 해서 살해를 도모한다면 여반장 손바닥 뒤집듯 쉽다라고 이제 첩보를 보내죠. 아니 경호 계획이 노출이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암살을 하는 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근데 가토 기요마사가 암살당했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명나라하고 외하고의 강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틀어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만약에 가토 기요마사가 죽어봐요. 완전히 강화 협상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고원백이라는 그런 그 경상 좌병사가 혹시나 사고 칠까 봐 그 왜군 진영에 있던 내응자에게 야 지금 강화 교습을 하고 뭐 하면서 명나라 사신이 와 있으니까 가토 기요마사의 암살 계획은 없던 거로 하라라는 밀명을 내렸는데 이 내응자가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무슨 소리냐 강화협상은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빨리 죽여야 되는데 막 발을 동동 굴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실록을 보면 조선을 위해서 싸운 일본인들 이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그 조선에서는 그 항해들한테 이제 총검을 주조하고 염초를 굽는 방법을 배웠고 조총의 사격술 그리고 검술도 익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 이거 역사책에서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이거 실록을 읽어보면 그래도 실록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는 있지만 1만 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그 항해 자취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름이라도 불러주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료가 남은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건 다 정도밖에 실록에 다 나오는데요. 이름들은 다 나옵니다. 아까 한 명 한 명 이름은 나오는데 구체적인 사람들의 그 행적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활동도 한번 좀 기억하면 역사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혼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할 영화는 한네스 홀름 감독이 연출하고 롤프 라스고드, 바하르 파르스 배우가 출연한 2015년 영화 우베라는 남자입니다. 영화 우베라는 남자에는 같은 제목의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베크만의 데뷔작 우베라는 남자가 바로 그 책인데요. 스웨덴의 칼럼니스트였던 작가를 일약 세계적 스타로 만들어준 이 책은 46개국에 판권이 수출되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50만 부가 넘게 판매되었습니다. 작가 프레드릭 베크만은 우베라는 남자의 큰 성공 이후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 그리고 브린말이 여기 있다를 썼습니다. 이 책들 역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초대형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인공 우베라는 남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구식이 되어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설은 모든 일에는 정도가 필요하다고 믿으며 질서에서 벗어나는 건 참을 수 없는 융통성 제로인 지독한 원칙주의자가 이웃들을 통해 점차 변화해가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나와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던 타인과 가까워지고 우정을 나누게 되는 과정은 고립과 소외, 무관심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책 오베라는 남자에는 프레드릭 베크만이라는 작가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시간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말할 시간이 넘쳐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만약과 같은 말들을 곱씹는다. 이다혜의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4월 18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동해 먼바다의 풍랑특보는 잠시 후 자정을 기해서 해제되겠습니다. 일기 개황입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10mm입니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호수 골짜기, 도로 해안에 인접한 교량은 더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7도에서 16도, 낮 기온 1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내륙 지방에서 25도를 넘어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고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m를 일겠고 전해상의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놀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새벽부터 낮 사이 5mm 미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영동과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